안녕하세요. 가족이 제 인생에서 전부인 50대 남성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는지 예전에는 술 한 잔에 가슴속 우라를 던져놓고 참으며 살았는데 이젠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같이 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앞서 제 인생의 전부가 가족이라는 말처럼 저에겐 아내와 딸이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평생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살아왔었고 지금도 살고 있죠. 물론 제 생각만치 또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했고 물질적인 건 모르지만 정식적으로는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함께 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렇게도 소중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우리 가족의 앞길에 나타났다는 거죠. 거기다 그 인간과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같은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 파렴치한 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해요. 바로 제 사위놈에 대해서 말이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저에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이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건 당연하지만 외동딸이다 보니 저에게 그 누구보다 소중했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었던 존재였죠. 그랬기에 제 욕심은 딸이 조금 천천히 결혼했으면 싶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더라도 아빠 엄마와 함께 많은 것과 시간을 즐기다가 결혼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제 바람과 달리 딸은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계획에 없던 실수를 해버려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부끄럽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내 딸이 한 행동이었고 부모인 제가 품어줘야 했어요. 딸과 사위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죠. 하지만 딸의 결혼식을 진행하는 내내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는 것도 제 속을 아프게 했고 사랑하는 딸과 너무 일찍 떨어지는 것도 제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것보다 사위 때문에 속이 쓰렸어요. 이 사위라는 놈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우선 사위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습니다. 친척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핑계를 대며 돌보지 않으려고 해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위 될 사람이 고아라는 건 제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반백살이 되다 보니 가정에서 자랐다고 바른 것도 아니고 다른 형태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잘못된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자라온 환경과 집안이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도 전부 사람 나름이었어요. 그런데 사위는 사람 자체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온 영향 때문인지 허세가 있어도 너무 있더라고요. 아버님, 근데 차 연식이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차 얼마나 타셨습니까? 이거 15년 정도 됐나? 차 바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이 들기도 했고 차 바꾸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라서 좀 더 타려고. 요즘 차값 얼마 하진 않은데 바꾸시죠. 아버님 연세 외제차 안 끌고 다니면 무시 많이 받습니다. 저도 처음엔 국산차 타려고 했는데 그거 끌고 다니면 도로든 발레 탈 때든 대접을 못 받아서요. 그래서 외제차로 한 번에 갔죠. 요즘엔 중고차로 파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 시대라 차 바꾸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돈만 문제가 아니라 차 끌고 나가서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제가 외제차 괜찮은 걸로 한 대 뽑아드릴까요? 사위가 외제차를 뽑아준다고 하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형편이 괜찮을 때 해야 듣기 좋은 소리지 자기 코가 석자인 사위가 외제차를 뽑아준다는 게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좋게 들리겠어요? 헛소리에 허세로밖에 안 보이지. 사위가 그런 놈이었어요. 공수표를 남발하는 건 물론이고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놈이었죠. 그것도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순 없을 겁니다.
그 정도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그만큼 남들에게 동경의 눈빛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살 테니까요. 하지만 사위는 아니었어요. 욕심은 많은데 열심히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번에 사업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한류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을 노려... 잠깐만! 자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하고 또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채 1년이 안 됐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요. 벌써 경쟁업체도 많아지고 요즘 벌이가 좋지 않아서 접고 빠르게 블루오션인 곳으로 가려고요. 뭐든 먼저 선점해야 경쟁업체가 많아져도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더라? 근데 굳이 내 앞에서 사업 이야기는 왜 꺼내는 건가? 그게 지금 하는 사업이 안 된 지가 꽤 됐다 보니 수중에 돈이 없어서요. 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십사. 저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사업 잘 되면 배로, 아니 3배로 갚겠습니다. 아니 나도 월급쟁이에 돈 나갈 곳도 많은데 내가 빌려줄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긴 한데 따로 모아두신 돈이 조금은 있지 않나요? 아버님, 이번 사업 아이템 정말 확실합니다. 저 믿어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사위는 제 딸과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사업을 했다 접었다 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다는데 어찌됐든 제 딸과 결혼했을 땐 가진 돈 거의 다 말아먹고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이면 취직해서 돈을 모으든가 사업할 생각을 접던가 해야 하는데 사위는 오히려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도 노후 준비하기에도 급급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딸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안 빌려주면 딸에게 아빠 노릇 못하는 것 같았고 딸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아빠 죄송해요. 그 사람에게 돈 빌려주셨다고. 뭘 그걸 그렇게 빨리도 말한다냐? 사업 잘 되고 말해도 될 것을.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빌려준 거야. 잘 되면 내가 빌려준 돈에 2~3배로 갚겠다고 했고. 그러니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너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 내가 너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일하러 나갔지. 너 지금 임신한 몸이야. 임산부라고. 아빠가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임산부가 일하러 나가? 그 돈 어떻게 받아요? 결혼까지 했는데. 그럼 아빠는 돈을 왜 벌어? 자식 잘 살라고 잘 되라고 벌지. 이번에 김서방 빌려준 돈도 너 고생하지 말고 또 잘 된다고 하도 말하길래 빌려준 거니까 고마워하지 마라. 그리고 좀 편히 지내. 무리하지 말고. 딸은 결혼까지 한 자기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게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준 돈을 그대로 모아놓고 모자란 생활비를 벌러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그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서 사위를 도와줬던 거죠. 제발 사위가 호언장담한 것처럼 잘 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불나방처럼 급히 뛰어들기만 한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결국 사위는 시작한 사업을 3개월 만에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사위 사업이 망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딸이 결국 유산했다는 거였죠.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저도 아내도 충격이 컸어요.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이 컸던 건 유산한 딸이었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사위놈이 가장 원망스럽고 탓을 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 속 딸에게 가장 힘이 될 사람도 사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맘 같아선 뺨이라도 한 대 내려치고 싶었지만 현실에선 사위의 등을 두들기며 위로를 건네고 있었죠. 이후 저와 아내는 오로지 딸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온 신경과 힘을 썼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사위라는 놈은 또다시 제게 사업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자네 지금 어디에 신경 써야 할 때인지 모르는 건가? 지금 사업 이야기 할 때야? 자네 정신 못 차려? 윤혜가 왜 유산을 했는데?
윤혜가 임신한 동안 자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임신한 몸으로 일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자네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욕심 부리지 말고 까불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 가져다 주고 윤혜 곁에 있어줘야 할 때야. 다른 곳에 정신 팔려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아버님, 제가 저 좋으려고 사업하겠다는 겁니까? 윤혜 때문이죠. 말씀처럼 제가 가장 노릇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어디 취업할 수 있겠어요? 나이는 찼지, 그간 사업한다고 경력은 없지. 저 사업으로 일어설 겁니다. 윤혜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이번 사업은 저번과 다릅니다.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한 자금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수입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번 사업으로 대박 나겠다가 아니라 매달 얼마의 돈을 벌어보고 몇 년, 몇십 년 안정적으로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제발 저 믿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겠습니다.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와줄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딸이 사위를 도와주지 말라는 그 말에 사위에게 도움을 주게 됐어요. 아빠, 그 사람 도와주지 마. 그 인간 또 망해. 100번 하면 100번 다 망할 사람이야. 이제 땅 파서 돈을 벌어오든 쫄쫄 굶어 죽든 지가 땀 흘려 노력해서 번 돈 아니면 답 없다는 거 직접 느끼게 해줘야 해.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 그리고 미안해 아빠. 매번 그 이 얘기 시달리게 해서. 나도 많이 후회해. 그때 왜 하필 그런 실수를 해서 아빠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미안해 아빠. 결혼을 후회하며 울먹이는 딸을 보자 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딸이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사위놈이 제발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찾아가 몇 번이나 되묻고 되물어 대답을 들은 다음 사위를 도와주게 되었죠. 자네 정말 확실한가? 이번에 정말 확실해? 나 솔직히 자네에게 믿음이나 신뢰가 없어.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돈 빌려주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지만 내 딸이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거 도저히 볼 수가 없네. 확실하게 대답하게. 나 자네가 이 사업으로 엄청 성공하는 거 바라지 않아. 우리 윤혜 고생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만, 자네랑 윤혜가 먹고 살 생활비만 벌어오면 되네. 이거 가능하겠나? 아니, 사업이 실패해도 마음 잡고 일해서 우리 윤혜 눈에 눈물 안 나게 할 수 있겠나? 아버님, 믿어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대박 나겠다, 돈을 바로 갚겠다 이런 허풍 떨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사위로서 떳떳하게 살려고 사업하는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도 저와 아내 그리고 딸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딸과 이혼이라도 시킬 심정으로 사위를 도와줬습니다. 이 사실상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 비상금 전부 다 털어서 사위에게 건네주게 됐죠. 그리고 사위가 약속을 지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며 우리 집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게 됐죠. 제가 노후 준비를 할 겸 빌라 한 채를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그 빌라가 분양 사기로 밝혀지면서 당장 나가는 돈만 생기게 된 겁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많아 바로 수사로 이어져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 받았던 충격과 금전적인 피해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경제적인 부담을 제가 책임지기 위해 아내와 딸에게 비밀로 하고 퇴근 후 대리기사를 뛰게 됐죠. 대리를 뛰면 최소 새벽 1시까지는 뛰어야 일 나간 보람이 있었기에 가족들에게는 회사를 퇴직하기 직전 몸을 불살라 성공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주말에는 일이다, 모임이다 이런 말로 속여야 했고요. 하지만 맨날 퇴근하고 대리를 뛰다 보니 체력이 동나기 시작했고
저도 거짓말과 괜찮다는 핑계를 댈 힘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제 딸 살리자고 준 돈인데 제가 좀 힘들다고 제 딸 포기하는 짓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몸과 정신이 축나는 걸 어떻게든 버티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대리기사 일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 상황이 갑작스럽게 나빠졌던 것도, 가족까지 속이며 대리기사 일한 것도 전부 운명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일이었죠. 대리기사 일을 하던 중에 사위를 만났거든요. 그것도 대리기사와 고객으로 말이죠. 당연히 저도 호출된 곳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사위를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시골 촌동네도 아니고 인구가 몇백만 넘어가는 도시에서 장인과 사위가 대리기사와 고객으로 만날 일이 몇 프로나 있겠어요. 그런 희박한 우연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거기서 딱 사위를 만난 겁니다. 다행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은 머리나 눈이나 체형을 보고 사위가 절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핑계를 대야 하나 싶던 그때 사위의 말에서 예상 외의 말이 나왔어요.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대리기사라면서요. 왔으면 차키 받아가야지 뭐 하는 거예요? 뭐? 아니 예? 차키요? 뭐야 기사일 첫날이에요? 차키 받아가라고요. 나 대신 운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죠. 그럼 타시죠. 사위는 한눈에 봐도 술에 잔뜩 취한 모습이긴 했는데 그래도 저를 못 알아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 몰라보는 사위 모습에 제가 더 놀라게 됐죠.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말 섞지 않고 집까지만 데려다 준다면 사위에게 대리기사 하는 걸 들킬 일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만 살짝 바꿔 대답한 다음 사위에게 차키를 받아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켜고 차를 출발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제 심장이 덜커덩 떨어지는 사위의 목소리가 뒷좌석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네? 왜 그러시죠? 아니 목적지 안 물어봐요? 내가 동네는 말했어도 주소는 말 안 했는데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차를 출발해요? 아이 그게 여기 내비에 보니까 집이라고 주소가 나와 있어서요. 여기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니면 어쩌려고요? 기사님 아무리 처음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어리바리하게 행동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신림동이라고 전달받긴 했는데 그 신림동 아니다. 우선 마포로 가주세요. 주소는 내가 가면서 알려드릴 테니. 우선 마포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잔뜩 긴장하기도 했고 술 취한 사위가 이 시간에 갈 곳은 집밖에 없었으니 당연히 제 딸이 있는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딸 집으로 가는 길이야 제 머릿속에 있으니 주소를 물어보고 말고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자기 장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위 입장에서는 이상했던 거죠. 주소도 모르는데 차를 출발시키니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을 짜내 들킬 뻔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면 정말 제 정체를 들킬 수도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했습니다. 입을 꾹 닫고 마스크를 고쳐 쓰고 운전만 했죠. 그런데 그때 제 기와 정신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통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통화하는 소리가 말이죠. 나야. 취하긴 누가 취해. 진짜 몇 잔 안 마셨어. 에이 아니라니까. 근데 나 지금 당신 집으로 가도 되나? 늦은 거 아는데 시간도 그렇고 술도 몇 잔 들어가니까 당신이 많이 보고 싶어서 말이지. 나 지금 마포 쪽으로 가는 중인데 가면 안 돼?
아이 제발 나도 내일 출근해야 돼. 그리고 당신 이제 출근 안 해도 되잖아. 출근해서 1인이 직장 상사니 시달리면서 일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러지 말고 당신 내일부터 일 그만둬. 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난 당신 보고 싶은데 내일 출근한다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속상해서 그러지. 어? 진짜? 와도 된다고? 알았어. 내가 지금 20분, 아니 10분 이내로 갈게. 나 운전 안 해. 지금 대리 불러서 가는 중이란 말이야. 잠깐만 아저씨. 거기 앞에 있는 휴대폰 내비 들어가면 그 마포 아파트로 된 주소 하나 있어요. 거기로 가요. 휴대폰 비밀번호는 7898. 그쪽으로 가면 돼요. 지금 대리기사한테 주소 알려줬어. 마포로 가던 중이었으니까 금방 갈 거야. 그럼 갈 때 맥주라도 사가지고 갈까? 어? 자야지. 자야 하는데 목만 좀 축이고 얘기 나누다 자도 되는 거잖아. 어? 사위의 통화 소리에 정말 아찔했습니다. 사위가 바람났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게 됐으니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눈앞이 침침해졌고 정신도 없었어요.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정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정신을 아주 놔버릴 수도 없었고 화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희미해지는 정신을 꽉 부여잡고 운전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이상한 점을 눈치챌 수 있었죠. 생각해보니 대리운전하러 갔을 때 전화한 사위의 휴대폰 번호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된 사위 번호였다면 인근에 찾아가 위치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을 때 사위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라 대리를 부른 사람이 사위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고 제가 어설픈 거짓말을 했을 때도 사위 휴대폰이 내비를 대신해 있었어요. 사위가 통화했을 땐 다른 휴대폰이 손에 쥐어져 있었고요. 사위에게 휴대폰이 2개였던 거죠.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니 휴대폰이 2개일 수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며 영업하는 사람들도 여러 휴대폰을 쓰는데 제 사위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그렇고 제 딸도 그렇고 사위가 휴대폰을 2개 쓴다는 걸 몰랐거든요. 거기다 그 휴대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사위가 전화하던 사람이 바람난 사람이었으니 휴대폰을 2개나 쓰는 이유를 의심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을 속이고 여자를 만나려고 다른 휴대폰을 쓴다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차를 세우고 사위놈을 때려 죽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특히 제 딸이 못난 사위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하는데 보답할 생각은커녕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열받아 한마디 하려는 순간 사위가 다시 또 제 심장을 떨어지게 하는 말을 해왔어요. 장인어른. 네? 뭐라고요? 장인어른요? 기사님 저희 장인어른 닮은 것 같아서요. 코 위쪽이. 그러고 보니까 좀 더 굵은데 그 목소리도 좀 닮은 것 같네. 하긴 뭐 생긴 게 닮으면 목소리도 닮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생각 괜히 했나. 열받네. 이씨. 아이씨. 기사님은 하필 닮아도 우리 장인을 닮아서 기분 좋아지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을 떠올리면 열받나 보죠.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우리 장인이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아이씨. 제가요 원래 사업으로 대박을 터질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잘 될 사람이었는데 우리 장인이 그 새끼가 나를 안 도와줬다니까요. 아니 자기 사위가 자기 딸 남편이 대박 좀 나겠다는데 안 도와주는 장인이 인간입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으면 내가 진짜 대박을 터뜨리고도 남았어요. 지금 이따위 오래된 외제차 안 끌고 다닌다니까. 내가 하려고 하던 거 다른 놈이 먼저 가로채서 제가 망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업 자금만 좀 더 있었어도 완전 대박이었는데.
아, 그래요? 그 장인어른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상하네. 이 딸 때문이라도 도와줬을 것 같은데. 아, 도와주긴 도와줬는데요. 몇 푼 안 되는 돈이라 안 도와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도와줬는데, 에이씨, 나도 가오가 있지 기분 상했는데 그 돈 받고 사업하고 싶나? 더러워서 나 필요한 데 썼죠. 그러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했고. 가장 잘한 선택이요? 내가 방금 말했죠. 장인한테 받은 돈으로 나 필요한 데 썼다고. 처음엔 그 돈으로 술집이나 다니고 여행 가서 골프나 치려고 했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나중에 그만큼의 돈 또 만질 수 없을지 모르는데 의미 없게 쓰긴 싫어서요. 그래서 여자 만나는 데 썼어요. 또 여자 꼬시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 돈도 아니니까 잃어도 사업 잘 안 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마음껏 썼죠. 그래서 지금 집으로 가는 내 애인이 생겼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완전히 저와 제 딸을 농락하고 있더군요. 사업하라고 빌려준 돈을 여자 꼬시는 데 쓰다니.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사위와 딸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제 상황을 숨기고 대리운전까지 뛰고 있었는데 정말 운전만 하고 있지 않았다면 순간 눈이 돌아 무슨 짓을 하긴 했을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운전하고 있던 중이라 겨우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다 보니 흥분해서 행동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들었습니다. 제 돈이야 은행 이체 기록도 있고 갚으라고 하면 그만인데 딸이 사위와 이혼하려면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이 돌아서 막 행동하면 사위가 그 사이에 대처할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위가 바람을 피운 장면을 본 게 아니라 통화를 듣고 직접 말은 들은 것뿐이었죠.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피를 참으며 사위가 말한 목적지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 사위 목을 더 쥐어 비틀고 싶은 말까지 듣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말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모르고 있었으면 사위 좋은 일만 만들 뻔했죠. 근데 우리 기사님 표정을 너무 못 숨기신다. 마스크를 써도 표정 안 좋은 거 다 보여요. 네? 아닙니다. 이 사람 사는 방식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무슨 상관이라고. 괜찮아요. 나도 내가 나쁜 놈인 거 아니까. 이러나 저러나 부인 있는 놈이 딴 여자 만나는 건 욕먹을 일이죠. 거기다 장인이 준 돈으로 여자 꼬신 거면 더 욕먹을 일이고. 근데 난 괜찮습니다. 이제 어떤 욕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마음이 두둑해졌거든요. 마음이 왜 두둑해졌냐? 돈이 생겼으니까. 돈이 아주 많이 생겼으니까. 돈이요? 장인한테 받은 돈은 지금의 여자분 만나는데 썼다고 한 것 같은데. 그 푼돈은 있어도 없는 돈이고. 실은 내가요, 로또가 됐어요. 그 작은 공 6개 나와서 뽑는 로또 1등이 됐다고요. 네? 로또 1등이요? 네, 로또 1등.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걱정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시원시원해지고. 그래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결정 내렸죠. 저요, 더 이상 나쁜 놈 되기 싫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나 한심하게 쳐다보니 장인이나 그 딸이나 꼴 보기도 싫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더 젊고 더 예뻐서 지금의 아내랑 이혼하고 사귀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어때요, 아저씨? 제 인생 부럽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만 봐도 사업 성공하겠다고 개처럼 열심히 일했을 땐 더 꼬이기만 하더니 즐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술술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밤에 이러고 일하지 마세요. 낮에 일하세요. 밤에 일하면 몸에 안 좋아요. 또 인생을 좀 즐기고 그럼 나처럼 술술 풀린다니까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가족 중에 말썽만 일으키는 놈이 있어서 제가 이 나이에 쉴 수가 없네요. 그나저나 로또 당첨돼도 이혼하면 어차피 나뉘지 않습니까? 또 장인이라는 사람한테 돈까지 빌렸으면 얼마까지 나눠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눠야 할 텐데
아이, 저도 바보는 아니죠.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돈을 왜 뜯깁니까? 내가 장인놈에게 빌린 돈도 안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당첨된 로또 당첨금 반으로 안 나눠도 되고요. 기사님 말대로 로또가 결혼 생활 중에 구매한 거라서 상황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웬만하면 당첨금을 나눠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후에도 상대가 이를 알게 되면 뜯길 수 있다고 하고. 근데 내가 당첨된 게 아니면 이게 또 상관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당첨된 게 아니면 그 돈 뜯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당첨된 것처럼 한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이 로또를 어떻게... 제가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줬을 텐데 가족이 없어요. 친척들이라고 몇 있긴 한데 남보다 못한 사이기도 하고 믿을 만한 인간들은 아니기도 하고 이런 일엔 친구놈들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제 애인과 결혼하면 애인 명의로 수령하려고요. 로또도 제 애인이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완벽하죠? 네, 뭐 굉장히 치밀하시네요. 근데 그 애인이라는 분은 믿을 수 있으세요? 물론 제가 사장님 애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이면 피를 나눈 가족이고 사랑한 사이고 뭐고 없는 거. 제가 사장님 얘기 듣다 보니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지은이 그런 애 아니에요. 기사님, 제가 아내 몰래 바람 피우는 나쁜 놈이라고 제 애인도 이상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애인 그런 여자 아닙니다. 아까 못 들었어요? 제가 집에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될 정도라니까요. 결혼하기 전엔 한 집에서 지낼 수 없다고 자고 가는 것도 잘 못하게 하는 여자예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구나. 제 애인 제가 유부남인 거 모릅니다. 저 같은 쓰레기 아니고 착한 좋은 여자예요. 그러니 제가 믿고 로또를 줬죠. 진짜 뭐 이딴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사위놈이 바람 피운다고 했을 때 끼리끼리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들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위놈이 미혼인 척하며 만나고 있는 여자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로또 당첨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제깎고 뒷바라지한 제 딸에게 고맙다고 보답이 날 것이지 그거 안 빼앗길 거라며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제가 대리기사로 사위를 만나게 된 것이나 술에 만취한 사위놈이 저를 못 알아본 것이나 이제 계획을 다 알았으니 사위놈에게 복수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자와 바람 피우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 자리에서 그놈을 뭉개버리려고 했죠. 이제 아주 잠깐 동안만 참으면 됐어요. 저는 사위가 알려준 목적지까지 아무런 반응도 말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계획적으로 움직였어요. 보통 대리기사 일은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건데 이번엔 목적이 있었으니 돈을 받고 난 뒤에도 사위를 부축하며 빌라 계단을 올라갔죠. 기사님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요. 사무실에서 못 들었어요?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건데. 알죠. 근데 사장님께서 많이 취하시기도 했고 또 오는 내내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왕 돈 받고 하는 일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이 기사님 아주 잘 만났네. 처음엔 어리버리하길래 집은 제대로 가나 싶었는데. 좋아요. 내가 10,000원. 아니다, 10,000원 적다. 50,000원 더 드릴게요. 그럼 4층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행동에 기분이 좋아진 사위는 제 얼굴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잔뜩 신이 나 있었어요. 어쩌면 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보고 싶은 애인 집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저를 못 알아봤을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사위가 방심에 바람 피우는 현장까지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사위를 부축하며 계단을 올라가던 저는 한 손으로 휴대폰 동영상을 켰어요. 그리고 사위놈의 애인집인 4층에 도착했죠. 이제 됐어요. 이제 가보세요. 지은아, 나왔어. 문 열어, 지은아. 뭐야, 왔으면 노크를 할지 왜 소리를 질러.
근데 옆에 분은 대리기사님인데 내가 취했다고 여기까지 데려와 주셨네. 기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잠깐, 이거 5만 원.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사양치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근데 자기야, 정말 맥주 필요 없어? 나 당신이랑 조금만 더 마시다 얘기 나누고 싶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옆에서 잠만 자고 가. 그리고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 당신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웃들이 안 좋게 본다고. 내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부터 얄짤없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돼? 진짜. 지금 뭐 하세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뭔데? 기사님 아직 안 가셨어요? 저기요, 지금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묻잖아요. 아가씨,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마 고마워할 겁니다. 아가씨가 큰일 당할 뻔한 건 내가 구해주는 거니까. 네? 그게 무슨 말... 아이씨, 내가 말 좀 걸어줬더니 친구라도 되는 줄 아네. 이씨.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돈까지 더 챙겨줬더니 안 가고 뭐 하는데? 당신 뭐야? 뭐냐고? 뭐냐고? 내가 뭐냐고? 자, 니놈 새끼 눈으로 보고 말해봐라. 내가 누군지 니놈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서이놈이 애인이라는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대화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저는 이제 제 정체를 밝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하고 있던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쓰고 있던 마스크를 바닥에 집어 던졌죠. 그러자 술에 취해 개슴츠레 뜨고 있던 사위의 눈이 주먹만큼 커졌어요. 기겁하며 술이 한 번에 깬 듯한 모습이었죠. 아버님 여기 어떻게... 아니 그럼 여기까지 운전하고 왔던 대리기사가 아버님이셨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내가 취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그것도 몰라보고... 그러게 술을 얼마나 처먹었길래 바로 니눈 옆에 있는 나를 몰라보냐? 아니지,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나랑 윤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겁나는 게 없었겠지.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지. 그러니까 그 쳐맞아 죽어도 되는 개소리를 처음 보는 대리기사한테 자랑하듯 떠들었던 거지, 안 그래? 너 이 새끼, 네가 아까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은 하냐? 네 입으로 다 떠든 거 기억하냐고?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이씨, 내가 왜... 너 이 새끼, 네가 감히... 윤혜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윤혜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네 곁에 붙어있는데? 그리고 내가 뭐? 너를 안 도와줘? 야, 이 새끼야, 내가 재벌이냐? 내 재산이 수십억씩 있어? 네가 사업한다고 그러면 몇천 몇억씩 도와줄 만큼 돈이 있냐고? 그런데도 너 도와줬잖아. 내가 지금 왜 대리기사를 뛰는데? 너한테 돈만 안 빌려줬어도 나도 이 나이 먹고서 이 고생 안 해. 내가 너 때문에 대리를 뛴다고, 이 자식아. 내가 너 이 새끼 절대 가만 안 둬. 내가 감옥을 가더라도 너 이 새끼 패버릴 거라고. 안 그럼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으니까. 아버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인어른. 정체를 밝힌 순간부터 속 안에 있던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터져나왔고 사위놈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놀란 사위는 제게 반성할 생각도 못한 채 제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이 상황을 보고만 있던 여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결혼했어? 너 유부남인데 날 속이고 만났던 거야? 이혼도 안 하고 결혼 생활하고 있던 중에? 지은아, 그런 게 아니야. 나 지금 사는 아내랑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 너랑 예정대로 결혼할 생각이었어. 진짜야. 뭐? 이 미친놈이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지? 지금 네 놈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냐? 이 새끼가 덜 맞아서... 장인어른,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윤혜같이 좋은 사람이 제 곁에 있으면 고생만 할 것 같아서 충분히 저 말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만 고생시키려고 이혼을... 그럼 나는 고생시켜도 되는 년이라는 거야? 나는 나쁜 년이니?
고생해도 되는 년이야? 지은아,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버님을 먼저 진정시켜야 해서. 이놈이 이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네. 뭐? 내 딸 고생을 안 시켜? 야! 그럼 이제까진 너 때문에 고생한 값은 치르고 떠나야지. 너 이 새끼 로또 1등 됐다며. 근데 그거 재산 분할 안 하겠다고 머리 굴린 거 아니야? 네 입으로 다 말해놓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새끼 이놈이. 장인어른, 그만 때리십시오. 저 이러다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다. 야, 지은아, 나 좀 살려줘.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널 속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이에 달라지는 건 없어. 비록 일이 좀 생기긴 했지만 나 이혼 꼭 할 거야. 그리고 나 널 진심으로 사랑해. 내가 너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랑 내 미래를 그리지 않았다면, 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로또 너한테 맡겼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나 진심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경찰 좀 불러서 내 장인 좀 떼줘. 뭐? 사랑?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날 사랑했으면, 진심으로 생각했으면 관계 다 정리하고 만났어야지. 날 사랑해서 상간녀로 만드니? 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라고? 우리는, 부모님은 무슨 죄가 있다고 상간녀 자식이 부모로 손가락질을 받아? 내가 연애하면서 말했지.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집안에서 거짓말은 용납될 수도 없고 나도 절대 용서 못한다고. 근데 시작부터 사람을 속여? 그것도 결혼한걸? 야, 우린 끝이야. 네가 반성하든 이혼하고 내게 오든 끝이라고. 지은아, 지은아, 다시 생각해봐. 이건 아니야. 우리 사이에 변하는 건 없어. 나 이혼할 거라니까? 그만해라. 너부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경찰? 야, 한지은, 너 정말. 아이씨. 그래, 끝내 저거. 그럼 얼른 내 로또부터 내놔. 내 로또 내놓으라고. 로또? 그래, 가져가. 내가 너 돈 때문에 만났니? 내가 돈 보고 남자 만나는 사람인 것 같아? 야, 이 더러운 돈 안 받아. 어차피 내 돈도 아닌 거 내가 왜 받아? 가져가라고. 정말 다행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서이놈의 애인인 아가씨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죠. 혹시라도 유부남이라도 상관없다고 말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니더군요.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고 잘못된 만남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로또도 필요 없다면서 말이죠. 다행이다 싶던 그때 순간 로또가 서이놈 손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순간 또 어디론가 빼돌려 숨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급히 아가씨에게 소리쳤어요. 아가씨, 로또 종이 돌려주지 마세요. 그거 이놈 돌려주면 이놈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저놈 또 로또 어디론가 빼돌려서 우리 딸과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포함 안 되게 할 거예요. 그럴 바에 아가씨가 가지세요. 더러운 돈이라 정 돌려주기 싫다고 그러면 태워버리세요. 네? 태워요? 그럼 아저씨는요? 아까 들어보니까 돈 빌려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따님은? 빌려간 돈이야 내 여기에 있는데 못 돌려받겠습니까? 이놈 죽지만 않고 살아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어떻게든 로또 빼돌릴 거라고. 그럼 제 딸이 돈 못 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가지든 태워버리든 하세요. 아니 미쳤어. 내 로또를 왜 마음대로 태워? 야, 얼른 로또 내놔. 너 나랑 헤어진다며. 그럼 내 거 돌려줘야지. 아이씨, 아버님 이거 안 넣어요? 야, 내가 경찰 불러. 이 도둑년아. 얼른 내 로또 내놓으라고. 뭐? 도둑? 그래, 경찰 부르자. 불러서 네가 협박한 거 말하고 너 데이트 폭행으로 신고해야겠다. 그리고 로또? 무슨 로또? 왜 갑자기 로또 타령이래? 나 너한테서 로또 받은 적 없는데? 뭐? 이게 진짜 미쳤나? 그게 어떤 돈인데? 내 인생을 바꿀 돈을. 야, 얼른 내놔. 얼른! 아가씨는 저와 제 딸을 걱정해주다
사위놈이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자 마음을 굳힌 듯 보였어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로또에 대해 모르쇠로 나왔죠. 그 말에 흥분한 사위놈은 길길이 날뛰려고 했고 저는 사위놈이 아가씨에게 해코지하지 못하게 붙잡아뒀습니다. 그 사이 아가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조금 뒤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위놈이 경찰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기요, 저 여자가 제 로또 훔쳐갔어요. 제가 로또 1등 당첨이 됐는데 훔쳐갔다고요. 얼른 제 로또 좀 찾아주세요. 네? 네? 로또요? 저희는 남성분이 신고자분을 위협한다고 출동한 건데. 네, 맞아요. 제가 신고했어요. 저 사람이 저 협박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절 때리려고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놈이 아가씨 때리려고 하길래 제가 잡고 말리고 있었어요. 네? 이쪽은 누구시길래? 저 대리기사입니다. 그리고 이놈 장인어른 되는 사람이고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잠깐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듣기로 하고 우선 이분이 여성분을 위협하셨다는 거죠? 여기 집은 여성분 집이고요. 저기요, 그만하고 나가시죠. 여기서 더 머무르면 주거침입에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퇴거하세요. 아니 지금 내 로또를 저 여자가 가지고 있다니까. 아이씨, 당신들 경찰 맞아?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당신들 때문에 내 돈 저 여자한테 다 넘어가면 그땐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뭐야?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찰이 선량한 시민 결박해도 돼? 당신들 미쳤어? 이것들이랑 한패야? 사위가 난리칠수록 불리할 뿐이었어요. 저와 아가씨뿐만이 아니라 야간에 벌어진 소란에 귀를 기울이던 이웃 주민들까지 사위놈이 난리를 치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마디씩 거들었으니 말이죠. 결국 사위는 주거침입과 협박,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위협한 공무집행 방해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됐죠. 그 이후부터 상황은 아주 재밌게 돌아갔습니다. 어쩌다 보니 한 배를 탄 입장이 된 아가씨와 우리 가족은 서로를 돕게 되었어요. 사위놈이 원하는 건 아가씨가 가지고 있던 사위놈의 로또였기 때문에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몰랐고 그런 아가씨를 우리 가족이 보호하게 된 거죠. 그러며 제 딸은 사위와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넘치는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 가족에게 보호를 받고 있던 아가씨도 필요하다면 자신이 유부남을 만나게 된 게 밝혀지더라도 사위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걸 증명해주겠다고 해서 준비가 어렵진 않았어요. 우리는 사위가 완전히 망하길 바라는 공통된 목표로 움직였고 그 결과 사위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선 제 딸과 이혼하게 되었고 제게 빌린 돈은 제가 법적으로 청구했어요. 또 아가씨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로또를 빼앗으려고 한 사위를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여 사위는 처벌까지 받게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로또, 그 로또 당첨금을 아가씨가 수령했습니다. 이제 사위놈이 그 로또 당첨금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거나 빼앗을 방법이 없게 된 거죠.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손길이 우리 가족에게 내밀어 왔습니다. 네? 절반이요? 아니 안 그래도 돼요. 애초에 우린 그 돈에 관심 없었어요. 있는 줄도 몰랐던 돈인데 우리가 무슨 절반을 받습니까? 그 돈 아가씨 거예요. 거기다 그놈 때문에 불안하실 텐데. 신고해서 처벌도 받았고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아시잖아요. 그 인간 겉으로는 센 척해도 속은 겁쟁이인 거. 아마 제 앞에 나타나는 일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저도 이직하고 이사까지 가는 거고요. 이 돈 사실 저도 받을 자격 없는 돈이에요. 거기다 몰랐다고 해도 제가 따님에게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아니 그래도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걸 고마워서 어떡해. 이거 받아주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나 그놈이 찾아오거나 무슨 짓 하면 연락해요. 우리가 꼭 도와줄 테니. 알겠죠?
정말 고맙게도 아가씨는 로또 당첨금의 절반을 저희에게 건네줬습니다. 그것도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말이죠. 로또 관련해서는 어떤 바람도 욕심도 없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덕분에 사위에게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잠시 어려웠던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위 일로 힘들어하던 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아내에게도 도움이 됐고 분양 사기꾼을 잡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힘들던 저희 집안 사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은 저와 아내, 또 딸까지 모두 정신이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히 회복해 있고요. 다시 새 가족이 뭉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하며 사람이 언제나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희망의 끈을 길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쳐질 놈은 진작에 고쳐질 것이니 헛된 희망을 붙잡는 건 저만 손해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께서도 손 붙잡고 있어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잘 판단하시길 바라며 저와 딸 같은 일 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안녕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